일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 그리고 시의회에 관련되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신앙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또 강의를 전해 주실 우리 신효섭 교수님, 박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자리, 하나님 앞에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어둡고 컴컴한 악의 세력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권위원장이시고 늘 찬양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웅 목사님께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인권조례법이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지난 제1교회에서 평택-제1교회에서 1차 세미나를 했고, 2차 세미나는 이 소명을 위한 수임자 교육이라는 세미나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나면서 3차례 이렇게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하고 시장님과 이렇게 2차례 이렇게 만나서 이 법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 공무원들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어제 오늘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 신문에 나온 것이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입니다.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4명 중 1명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동성애가 괜찮다. 8명 가운데 또 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에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8명 가운데 1명은 나는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하겠다. 두 번째는 또한 뭐가 났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지금은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성공회 대학, 카이스 대학에 이 남녀 화장실이 없어졌습니다. 공동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 대학에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화장실 사용하는데 옛날처럼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대학에서 이걸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이미 청소년과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미 젖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2차 이렇게 신혜성 박사님 모시고 또 차별금지법, 인권정지법이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강사님이요, 현재 가톨릭대학에서 이렇게 법학 강사로, 그리고 송곡대학교에서 보건학과 행정외래교수로 자평정책연구소에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박수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소개받은 신효성 박사입니다. 오늘 평택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서명을 위해서 수임자 교육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설명으로는 권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많으시다고 목사님 한 5분 정도 참여하시나 봤더니 다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강의가 11년 차인데 학생들 앞에서 되게 긴장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대상이나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제일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거나 이런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겠구나. 그 중압감이 학교감이나 이거 비교할 게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지금 떨려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더라도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돼가지고 우리가 폐지를 위해서 서명에 나설 텐데, 우리가 이 조례가 왜 나쁜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 자체가 이제 조례 문제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PPT 자료 옆에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같이 놓고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이제 2020년 5월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바로 그 다음 달에 차별금지법이 장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2020년 6월 29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 21년 8월 9일 날 또 발의를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권인수 의원이 또 21년 8월 31일 날 했는데 차별금지법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대 국회 정혜영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1116번인데요.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시면은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부터 여기 작품법책층연구소에서 기록평 교수님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 이외에 다른 성이 있나? 제가 되게 이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말고 무슨 성이 있어?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들을 말한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호 같은 문제인데요. 사호는 성적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도 성적 지향이 있거든요. 학부모들한테 성적 지향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성적 지향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하세요.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 강세가 적에 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이성을 좋아하던 동성을 좋아하던 남자, 여자 둘 다를 좋아하던 그런데 좋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저도 남자지만은 진짜 목사님 아드님들이라 보면은 너무 훤칠하게 멋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보면 와, 내가 봐도 남자인 내가 봐도 너무 멋있다 이런데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마음에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 이거는 이게 뭐야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성적 지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을 좋아하고 성적인 관계를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 차별이라는 거죠. 이 성적 지향에 있어서. 5호가 이제 성별 정체성인데요.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성별 인식, 저 남자로 인식을 하고 있죠. 또 겉으로 보기에도 남자고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남자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전 여자예요. 네.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자 화장실 전 여자입니다. 저 지금 어느 선까지 왔냐면요. 지금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해달라고 제가 저 여자로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우인성 부장판사 합의고 판사거든요. 거기 판사님이 성별 정정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서 저도 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좀 예쁘장하게 생겼어가지고 여자애 아니야 막 이랬는데 저 그때 어린 마음에 여자가 되면 어떡하지 막 되게 고민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너 여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성별이 내가 생각하는 성별 바뀔 수 있다라는 이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게
성별, 성적 제한, 이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의가 됐습니다. 이 17대 국회부터 21대 지금 현재 국회까지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노무현 정부 정부 발안으로 처음 이제 제정이 됐어요. 발의가 됐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맡기 시작을 했거든요. 뭐 기록현 교수님이라든지 뭐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들 차별금지법을 맡고 계셔서 지금까지 맡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 노회찬 의원이 이제 정의당이죠. 자살하셨지만 다 자살들을 케이스를 다 하다 보면은 이런 거 발의하시는 분들 대표자들 다 자살하신 결과에 지금 저도 전철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노회찬 의원 2008년 1월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월에 권영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김재현 의원이 또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고 2011년, 12년, 13년 13년에는 김한길 의원이 또 차별금지법 동시에 이제 같은 2월 달이거든요.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를 했고 최근에 이제 장혜영 의원 것만 앞에서 비슷한 이름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개원하자마자 한 달 만에 만들었고요. 이제 다음 달에 또 총선 있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게 또 어느 의원이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할까 저희가 법률안과 조례를 모니터링을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조례들이 나오면 바로 해서 분석해서 의견 반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조례 담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권기본 조례 법률안으로는 힘들겠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조례로 슬그머니 넣어야겠다 해서 인권기본 조례는 인권기본 조례라든지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이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인권증진 기본조례 이런 여러 명칭으로 비슷한 명칭으로 똑같은 내용을 실시하고 있고요. 평택시는 그래도 많이 버텨오긴 했지만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3년 작년 10월 24일 날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법률안과 좀 틀린 건 법률이 제정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시행이 되는데요. 조례는 제정과 동시에 시행입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작년부터 됐는데 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조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인데요. 2012년에 제정이 돼서 여기는 2013년부터 되게 많이 인권센터라든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시민보호관, 이 보호관이 조사를 해서 그거의 심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인권센터위원회, 인권보호관 이거는 서울시가 다 똑같이 평택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평택시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조문들 나눠드린 거 있으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조의 위원회가 있죠. 평택시 인권위원회. 15조 보시면 평택시민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 보면 인권옹호관이 있죠. 이 세 개 세트가 있는데 서울시 똑같이 있거든요. 인권센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그리고 시민인권보호관. 이름만 약간 틀리죠. 근데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인권보호관이랑 인권옹호관이랑. 그래서 서울시 거 그대로 갖고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제정이 돼서 바로 다음에 13년. 그러니까 지금 평택시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올해부터 센터랑 위원회랑 인권옹호관 만들겠죠. 얘네 서울은 2013년부터 센터, 위원회, 시민보호관이 활동을 했으니까 얘네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인권침해 사례집 책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했다, 이런 거 인권 침해니까 이거 제재했다, 이런 책이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사례를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 또 맨 앞에 보시면 2조 보이시죠? 2조를 제가 이 표로 보시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평택시 짧게 인권 기본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 2조를 보시면 2조가 법률의 거의 1조가 목적이고요. 법률이든 조례든 2조가 정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조 정의 보면은 제1호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우리 모든 법률이에요. 대한민국 법률들. 이 법에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입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보시면 제2조가 정의조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제3호가 뭐냐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예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그래서 한 19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별이고요, 종교이고, 장애 쭉쭉쭉 열거하다 보면 성적 지향이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 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말 없고 동성애라는 말도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이 법률 안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교 차별 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성적 지향 관련해서 동성애 관련된 발언한 것들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이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을 유엔 인권이사회의 설명을 인용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설명이에요. 이거는 이성, 동성 또는 양성 모두에게 정서적, 성적 매력을 느끼고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적 성향이다. 그래서 동성애도 하나의 성향이구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성경 말씀에 남자가 남자 반드시 죽여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책을 좀 봤나 봐요. 그래서 되게 생각도 이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좀 편향이 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을 옹호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여서 저는 이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없어져야 되지 않나.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많이 퇴색되고 완전 판이 바뀐 국가인권위원회여서 현재 근데 국내 모든 인권 관련 조례랑 정책 방향이 인권위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 인권위원회 위원들, 상임위원들 이 영향력 아래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권 단체가 바로 소위 성소수자 단체가 주장하는 동성애라든지 성전환 관련된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서 뭐 조그만 동성애 비난하고 나면 결정을 이걸 권고를 이제 그거 시정해라 이런 시정 권고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이해에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와 이제 에이즈와 많이 연관이 있고 10대, 20대 이제 에이즈 증가율이 동성애와 많이 연관되는 걸 의사분들도 이제 연구 보고서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표현하는 것 자체를 못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동성애가 또 정상이라고 인권교육을 하거든요. 학생인권 조례도 성적 지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손 잡으라고 하고 이거
남자 결혼할 수 있고 여자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학부모들 그 소리를 들으면 또 깜짝 놀라서 또 학교 교육 좀 쫓아가고 이래서 학부모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된다. 이 플랜카드 가지고 오늘도 서울시 앞에서 1인 시위하시고 저도 지하철역 앞에서 수원역 3번 출구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서 있어도 수천 명이 와요. 그 수원에 있는 광역버스가 사당역 그 지하 통로를 통해서 이제 다 출근들 하셔서 그 시간대만 해도 한 2~3천 명은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요. 또 한참 했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그 법률 조항 안에는 없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이 있거든요. 해설집에 성별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그거 법의 해설집인데 그걸 따르겠죠. 해설집을. 그 해설집에 성별의 국내적 의미를 3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생물학적 성, 남성, 여성, 이런 성, 섹스죠. 요거 이외에도 두 번째 성은 사회문화적 성이라는 젠더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하나의 성이 되고 성별이 되고 이렇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을 뭐 비난하거나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적인 의미, 섹슈얼리티, 성의 의미에서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별에 의한 차별로서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해서 이 성,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관련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 평등권을 침해해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저도 듣도 보도부터 뭐 드래그 퀸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페이스북 가입을 여러분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 이렇게 선택하지 않거든요. 워낙에 많은 성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남자 여자 메일 피메일 했다가 이런 LGBT 단체에서 항의하고 해서 지금은 주관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총 성별이 한 5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래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다 성별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설집에 성별의 의미 혹은 성차별에 대한 정의는 가장 포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적 지향, 성정체성, 성별 정체성 똑같은 말이고요. 젠더 정체성 전부 포함돼서 차별행위 범주에 해석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래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생물학적 남성, 여성 이외에 제3의 성도 반드시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조 보시면은 15조에 이제 평택 시민인권센터 센터 보면은 이 센터 업무는 다음 각호로 한다라고 하는데 시민인권보장을 위해서 평택 시민인권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제2항 제5호를 보시면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은 인권 관련 단체가 어디예요? 국가인권위원회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 옹호하는 인권이 강조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사례들을 내는 거야? 어떤 결정들을 하는 거야? 좀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겠습니다. 이 고궁이에요. 고궁에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고궁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한복 입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복 입고 가면 무료예요. 네. 근데 거기 가이드라인에 여자는 치마 한복을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LGBT에서 또 항의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인권변호사 단체 회원 등은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었다고 고궁의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 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를 했어요. 차별금지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거 남자
여자 한복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다 이렇게 진정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청은 외국인이나 이런 우리나라 의복 습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전통적인 한복 착용 방식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별을 기준으로 한 한복 착용 방식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네. 우리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알지만 처음은 외국인 남자가 치마 입고 있으면 한국은 원래 옛날엔 저런 거 입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남자는 바지가 있는 여자는 치마에 있는 이 한복을 입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컴플레인하고 LGBT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제 복식 관계자한테도 이제 문의를 하니까 고궁의 품격에 맞는 한복 양식과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전통적인 한복 착용 방식을 외국인한테 헷갈리게 할 수도 없고 이 방식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맞네 이렇게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한복을 착용해 입장료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 표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거래요. 네? 그래. 결정은 결정인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거든요. 한복 착용자는 무료로 입장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문화재청이나 국가공무원들이잖아요. 결정에 따랐네. What?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다음 사례 보시고 여러분들 좀 많이 아시는 사례실 것 같아요. 종립학교인 똥울뱅이 대학교가 있는데요. 기독교 신자라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기독교 학교는 이제 채플이 있죠. 그래서 저도 예배드리고 패스했어요. 그래서 사항인데 강제적으로 채플 수강하도록 하고 채플 수강하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모든 학생에게 채플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올린 사안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안 아시나요? 네네,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정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시면요. 똥글뱅이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체포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대요. 권고 안 따르면 되지. 네. 왜 결정력 없습니까? 이 대학교 어떻게 됐을까요? 체플 수업 없었어요. 이 대학은. 네. 기독교 대학이라고 만들었는데 체플 국가인권위 결정? 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총장님 계시는 거 아니시죠? 네. 체플 없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다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인데요. 동성결혼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제목이 그렇게 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동성 커플 남자분 두 분이 이제 동성 결혼 과정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인데 여기 숭실대학교거든요. 숭실대학교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학교에서 영화제 상영하고 이 두 분 주인공을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학교 이제 강의실 빌려야 되니까 이제 했더니 숭실대 그래도 학생처장님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숭실대학교 설립 이념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에 대해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우리 장소 허용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신 거죠. 학생 차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임을 주장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또 어떤 또 결정을 내렸나 한번 보면요. 학교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의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행사 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숭실대 안에서도 이제
봐야 되는 건가? 또 이런 결정이 또 내려졌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성별이라든지 성적 지향, 종교를 이유로 평등 해야 돼?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데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이 평택시 또 조문 또 보시면은 6조 제가 조문 체크해 놓은 거에 이제 6조의 인권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것도 똑같거든요. 네, 시민에게 인권 교육을 하고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 시장이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자, 민간 단체 등에 대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하겠대요. 그래서 평택시도 마찬가지겠죠.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이런 사업장이라든지 민간단체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인권 개념을 동성애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동성애 옹호하는 방향으로 공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아까 이 사업장, 시민단체 말씀드렸잖아요. 시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 여기 케이스는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인데 서울특별시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2013년부터 만들어져서 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거를 이제 침해했다 안 했다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종교행위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19년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했대요. 와, 이거 보세요. 야, 이런 센터, 이런 것도 운영해? 어떤 걸 또 뭐 하려고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보니까 현장 직원에 대한 1대1 면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종교행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마련하여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5건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곳 중에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한 데는 이제 알았다라고 되는데 한 군데는 이 사회복지시설은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하면 플러스 점수 뭐 2점. 그리고 예배 인도한 사람은 플러스 3점, 반주자는 플러스 5점. 이래서 직원 평가도 했던 거고 참석 안 하면 말했으면 1점, 2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종교행위 강요다라고 한 곳 시정보고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이 앞에 요거 시장의 지휘감독 받는 사업장 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근데 이 구제위원회에서 시정보고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은 인권 옹호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권 옹호관이 모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평택시는 인권 옹호관이고 그 서울시는 이름만 바뀌었다고 했죠. 인권 보호관.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권 옹호관도 서울시의 인권 보호관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인권 옹호관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이 조례는 시에서 만들지만 시장은 조례 시행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행 규칙이 또 있어요. 2개가 있는 거죠. 평택시도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올해 시장 명의로 시행 규칙을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없애야 될 사항이죠. 보니까 인권 옹호관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이제 시행 규칙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인권센터 소속으로 인권 옹호관을 두고 인권 옹호관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 정해서 인권 침해에 관한 시민들을 직권 조사하고 서울시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 직권 조사 그리고 시정 및 권고 조치를 공표할 수 있게 만든 조례가 바로 이 조례고요. 그러면 또 어떤 또 시민보호관이 어떤 또 그 조사를 하고 어떤 또 그걸 했는지 또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이제 사례 19 신청-37
서울시에 가면은 이제 이 인권 사례집이 매년 한 번씩 발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는 자료고요.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제가 이 성명서 주도적으로 한 서울시 조사관 분을 만나기도 했고 연락도 해서 이분이 제가 와서 간증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요약해서 보면은 서울광장에서는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것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 퀴어 할 때는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도 성명서를 쓴 거고 두 번째는 성적인 행위나 기구를 판매를 하여 그 퀴어 축제에서 청소년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물품을 금전적인 거래나 이런 걸 광장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적인 행위나 뭐 이런 것들을 뭐 퍼포먼스 같이 하죠. 이거는 공연 음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명서들을 했어요. 그 서울시 공무원들 이제 거기 이제 크리스찬 공무원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썼죠. 그 성명서에 대한 서울시 인권 보호관이 조사해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시민인권 침해 구제위원회는 해당 성명서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해서 이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취급해서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발표된 것으로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해 해당해서 인권 침해로 결정을 했어요. 와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거 인권 침해로 퀴어 축제 반대 박원순 시장 때부터 했거든요. 2015년, 14년, 15년 그때 처음 해서 코로나 기간 때 몇 년 빼고 올해 작년 2023년에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많은 또 목사님들이나 기독교단체 저도 국회 소통부 가서 반대 성명하고 있는데 그날 딱 와보니까 똑같은 시간대 오전에 퀴어 그 광장위원이 있거든요. 서울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진짜 15년에 처음 시작했던 게 처음으로 서울시는 퀴어 축제가 불어간 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그 결정을 보고서 제가 막 한다고 좀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조금 이렇게 해놓고서 역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네 이런 역사하신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퀴어 광장 불어가 났었던 거예요. 올해도 계속 막중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권 침해로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서울시 조례를 그때 당시에 이런 거 동성이 안 된다라고 공무원들이 말하면 혐오 표현이 해당한다라는 조례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명서 내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 조례 사항은 결정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아까 책자가 발간됐다고 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2020년에 19년 사례로 그 인권 침해 사례집에 이 사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권 침해 사례집에 올라갔으니 쟤네가 걔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시 그 공무원 사회에서. 그래서 왔다가 되고 잘 나가시던 크리스찬 이분들 어디 한직으로 가시기도 하고 저랑 통화하셨던 분도 20대 후반이었는데 목 디스크 2개가 터진 그래서 도저히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지만 소송 중에는 또 소송 신청인들이 또 줄어들면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로 버티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했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안 됐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꼭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또 대법원 상고까지 다 기각이 났고요. 그래서 기각 판결이 제일 잘 된 거다 지금 보면. 그래서 서울시에도 피해가 가지 않고 이 성명서에서 소송 걸었던 사람들한테도 아무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한 게 지금 보니까 기각이었다라고 그래서 제일 잘 됐다. 그래서 버틸 잘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일 하는 말씀이 기독교인들한테 제일 박해를 많이 받았대요. 너네가 하는 그거에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하는데 서울시 상대로 너네가 소송할 정도면 너네 이단 아니야? 막 이런 고개를 되게 또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저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려보시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 같은 기독교인들이 너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아이들이야. 이런 기독교인들의 공격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울시 공무원 퀴어 축제 성명서 관련된 반대 성명서 관련된 케이스였고요. 이 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인데요. 이 서울시 공무원이 이제 어디 일부에 이제 기고를 한 거예요. 그때 코로나 시국에 게이 클럽에서 막 코로나 엄청 막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이 코로나 환자가 막 대량 발생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신문 기고문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피신청인이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신문에 기고하면서 제목이 동성 성인이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기고를 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조사에 나선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뒷부분인데요. 동성애자, 즉 음란한 동성 간 성행위는 국민 정서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이렇게 기고를 했거든요. 성소수자에 대한 비도덕성과 비양심을 강조하여 피신청인 이 서울시 공무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시민보호관 이런 결정 계속 서울시에서 책 발간하는 게 지금 2020, 21, 22, 23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정의조항 똑같거든요. 거의 한두 글자 빼고 평택시랑 똑같죠. 법률 어디에도 성적 지향, 동성애, 종교차별한다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들 내리고 공무원들 불이익받고 있거든요. 네. 어디에도 성적 지향이라는 건 없죠. 네. 근데 결정들은 사회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라는 말 하면은 저렇게 결정 내리고 그것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또 다 바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고, 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이제 성별, 종교, 한 19가지거든요. 여기에 성적 지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보면 평택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플랜이 짜지시죠. 네. 센터가 운영되면서 위원회에서 이런 결정하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인권 이 옹호관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겠구나. 서울시를 답습해서 평택시도 어떻게 갈지를 쭉 플랜이 짜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크게 봐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법이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차별금지법에서 이름 바꿔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국은 equality act 이러거든요. 그래서 평등 좋아 보이는데 영국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부터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영국도 평등법이 있으면 이 교회 외부적인 거 이걸 1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넘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격이 다이렉트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외국은 판결문이 다 그 소송 당사자들 이름으로 돼 있어서요. 와스테니시 시대 영국 국립 NH 병원 사례예요. 빅토리아 와스테니시는 영국 국립 NHS, 영국은 국가보험 체계라 다 국가 의료를 사용하거든요. National Hospital Service 뭐 이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NHS 병원에서 정신건강법에 의해 입소한 환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의학 전문 치료 부서의 팀장이래요. 근데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인 이 직장 동료에게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해줄 수 있죠. 우리 크리스천이니까 저도 뭐 중국으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 책을 줬대요. 무슬림 여성이 이렇게 개종했구나. 한번 봐봐 이랬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뭐 친구 초청잔치 뭐 하니까요. 교회 행사에 초대. 이 세 가지 사유로 회사에서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영국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 갔죠. 영국 고용재판소에서 직장에서 전도를 한 기독교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 이퀄리티법, 괴롭힘, 혐오표 하면 안 되는데 했잖아요. 처벌받게 되고 영국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영국 사례를 보면서 저 아일랜드에서 한 3년 살았거든요. 영국도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영국 어떡하냐. 맨날 진짜 우찌스가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초반기에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공격을 해요. 교회로 다이렉트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10여 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교회로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이에요. 저희가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거 막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영국은 막 다이렉트로 교회를 상대로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아주 노골적이고 사례도 너무 풍부하고 많습니다. 존 레니드의 이제 영국 성공의 해리포드 교구 사례예요. 보니까 존 레니라는 사람이 2006년에 영국 성공의 해리포드 교구에 교회 청소년 사역자의 채용을 신청을 한 거예요. 지원자죠. 2차 면접에서 1차 면접에서 이제 성적 우수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1차 통과된 상태예요. 근데 2차 면접에서 외국은 이제 이직하면은 그 전 직장에 얘 괜찮으냐 이런 거 물어보거나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블랭크 뭘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교가 왜 그만뒀니 물어본 거죠.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동성 성애인 관계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거기 교회와 마찰이 생겨서 사역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사무간사님 채용하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도 존 레니한테 불합격 통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존 레니라는 사람이 이제 소송한 거죠. 면접 시에 되게 수치스러웠고 이거 혐오표현 차별받았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고용재판소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주교의 행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상의 불법적인 직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채용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청소년들 사역자인데 동성? 우리 아이들 막 돈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라는 생각인데 영국은 바로 이제 교회를 상대로 공격이에요. 평등법, 차별금지법 생긴 지 10년인지 넘었으니까 이제 교회를 직격탄이에요. 이제 과감 없이.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교회 그냥 광장에서 전도하거나 경찰 체포할 때거든요. 그것도 흉범죄 같이 강력하게 체포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장소에서 괴롭힘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슬림이나 다른 사람을 보고 이제 괴롭다라는 거죠.
그거에 다 걸려 넘어가기 때문에 다 체포해요. 네. 어느 정도까지만하면 그냥 묵상기도에도 체포해요. 네. 묵상기도에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소송까지 가는데 한 3번인가 4번까지 계속 무죄로 풀려나기는 한 상황이에요. 묵상기도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단 경찰 체포돼서 법원에 넘겨진다는 것은 뭐 묵상기도가 근데 영국은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장관은 이 정도까지는 안 돼야 된다. 근데 너무 늦었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례들을 뭐 더 필요하시면 제가 책자도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보건법률가에서 영국 사례는 뭐 판사가 개인적으로 그냥 동성애는 안 되지 하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많이 되면서 거기 있는 현지 변호사들이 한국은 우리를 그것 삼아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너는 빨리 대비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얘기는 이렇게 지방자치법 28조에 의하면 법령이 그 사무행안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나 뭐 시행규칙에 뭐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의한다 이런 게 있고 그 조례 딱 시작하면 이 법률에 의해서 따라서 이 조례를 운영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권기본조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를 보시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바에 따라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규칙. 저도 법을 한 20여 년 넘게 공부했는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방자치법 아까 뭐 이런 데가 아니니까요. 행정법 전공이 그거가 저는 형법 전공이어서 이 실정법 법률만 중요시한데 지방자치 시대가 91년부터 돼서 지금 몇십 년이에요. 30년이 넘어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모든 역량은 조례와 조례 시행 규칙에서 우리가 실상에서는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걸 저도 작년부터 알게 됐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법률을 보니까는 법률은 지금 기준으로 한 6천여 개밖에 없거든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바꾸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차별금지법 보셨다시피 뭐 하나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조례는 여러분 몇 개인지 아세요? 법률은 6,222개예요. 조례는 몇 개인지 아세요? 14만 2천 개예요. 막 만드는 거예요, 막. 제가 조례 담당할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악법 조례들 올라오는데 진짜 이 지역 저 지역 그냥 막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발의가 돼서 교수님들이 이제 서치하시는 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분석하는 팀이 있고 분석해서 그 지역으로 뿌리면 활동가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세요. 저희가 이거 나쁜 겁니다. 분석을 다 했나도 제가 뭐 여기 평택 여기 김현웅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다른 지역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활동가분들이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장이나 시의원 등 연단해서 없애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주 그게 잘 먹히는 때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법 조례를 폐지할 때도 저희 뭐 교수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뭐 이런 게 현실에서 일어납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저는 법률적인 걸 얘기하고 그 연결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아니시면 저희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위임이 없는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법원 판결 한번 보시면요. 인권기본조례는 구체적 위임 없이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권리랑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뭐 조사받고 뭐 하지 마라, 뭐 시정 공부하고 다 의무 부과이잖아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됐습니다. 대법원 결정을 보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사안 케이스마다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으면 그냥 조례는 시행되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 후퇴하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헌법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평택시도 경기도잖아요. 저도 경기도인데요. 집이 이제 저 화성역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도에 전체 할 수 있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14년 8월 13일 그날 제정돼서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있는데 왜 또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평택시 인권조례 없애고 얘도 없애야 되는 대상이에요. 똑같아요. 이 법률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옹호관, 위원회 운영 다 똑같아서 이거 없애고 또 저희가 또 더 힘을 보태주신다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없애야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민 발언에 관한 조례가 2022년에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청구인이 대표자 증명을 하고 서명이 이제 청구하고 여러분 이제 수임자 교육 받으시지만은 하시고 이제 청구인 명부 제출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이제 지방의회에 이제 올리게 돼 있는 그런 순서로 돼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10단계 정도 이미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위해서 6만 명 성명 받았고 이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랑의 교회라든지 오늘의 교회 이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6만 4천 명 이거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명을 받을 때 주민 발언에 관한 이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되거든요. 그래서 무효가 2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44,856 주소도 끝까지 다 쓰지 않으면 그거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퍼 목사님 그거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쭉 해서 사인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요구가 되고 이렇게 수임자 교육 받으신 분만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도 쭉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학생권조를 폐지했고요. 폐지는 아직 안 됐고 서울은 여기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충청도도 똑같이 인권기본 조례하고 학생인권 조례 이 두 개를 다 같이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다 서명받고 여기는 상임위 통과했죠. 본회의도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교육감이 제의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제의 요구에서 저번 달에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올려드렸고요. 온라인 서명, 오프라인 서명 다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진짜 수임자 교육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좀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없어야 되겠구나. 이거 나중에 큰일 나는 거네. 이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10분 이내로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청구인 서명 조건에 18세 이상 주민이 서명하실 수 있으세요.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있고요. 선거권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 주민발의에 관한
그게 또 있지만 평택시의 주민 조례가 또 있어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100분의 1 이상 투표권 가지고는 18세 이상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지 이게 넘길 수 있는데 2024년 1월 12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주민 총수는 49만 8,561명이에요. 이게 매년 1월 10일 날 시위에서 올리거든요. 투표 가능하고 이 조건 맞춰야 된다. 4,986명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학생권조례 같은 경우는 40% 주둔표가 나왔기 때문에 40% 정도 이상으로는 더 확보를 하셔야 돼서 최소한 10,000에서 15,000표, 좀 안정적으로는 15,000에서 2만 정도를 받으셔야지 이게 5,000 정도 표 이상 사표 없이 이게 통과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명 요청 기간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남도 이런데 16개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거든요. 인구 대비로 하기 때문에. 근데 평택시는 인구 대비 보니까는 3개월이에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김현옥 목사님 되게 빨리 서두르신 게 대표자 신청하고 증명서 받으면 수임자 신청하면 또 일주일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하시려고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대표자 신청하시면서 여러분 수임자도 같이 넣게끔 그럼 증명서도 나오면서 수임자도 바로 사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다음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랑 그 선거 기간 며칠 요거는 또 서명 받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대표자 신청해서 시의 그 공무원이 다 계산을 해서 그 서명 받으면 안 되는 기간 정해지면은 이때는 서명 받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날짜도 다 쓰게 돼 있어서 그래서 그 사항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명 요청 기간은 이제 3개월이고 거기서 이제 대표자 신청해서 증명서 받으면 거기서 시 공무원이 날짜 계산을 다 해준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조례 수임자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해주시느라고 우리 박사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송주석 목사님, 우리 평기총 부총회장님으로 헌신해 주시고 오늘의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송주석 목사님께서 마침 그리고 식사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택시를 사랑하시고 또 평택기독교 총연합회 또 사나이 모든 기독교 연합회를 사랑하셔서 서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합하여 선한 사업을 이루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되는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평택시가 그러하도록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날이여 주옵소서. 선한 말을 전하여 이 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